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정치권의 충돌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진행될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당내 전략을 가다듬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당내 쇄신론 등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등을 이유로 다음 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잠시 뒤 2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내년 총선을 위한 1차 인재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와호장룡 시작합니다.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안영환 전 한나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문희상 의장이 지금 12월 3일로 사법개혁법안 처리 부의 날짜를 연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불만이 있고 한국당도 한국당대로 불만입니다. 일단 그래도 협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은 좀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회가 사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협상을 못하고 법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간도 많이 있었고 공간도 국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내용인데 네. 사실 걱정이죠.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저게 결국은 현안의 가장 핵심은 네.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인데 네. 공수처법하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사마다 조금 차이도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보면 국민들이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로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아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고 있고, 네.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아예 폐지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저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협상 아닌지 이런 것을 사실은 가늠키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시간과 공간은 열렸지만 이것이 지리한 이 갈등만 더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는 것이 사실이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내용적인 변화가 결국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모친상 중이라서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경제 3법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등 정쟁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민주당과 범여권의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방침이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니까 데이터 3법은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자동 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하셨습니다만 12월 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엄연히 별개의 상행입니다. 90일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기간을 다시 별도로 주어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12월 3일로 날짜를 바꾼 것은 결국 예산안 처리도 있지만요. 선거법하고 사법개혁 이거 같이 처리하겠다라는 심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래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이 그 당시 정의를 할 때는 먼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 사법개혁안법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서 민주당에서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희상 의장은 함께 하자로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또 시간을 좀 벌어보자.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측이 이른바 광장의 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초동, 광화문. 이때
정치인으로 지금 휩쓸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좀 냉정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두 부분은 정치는 결국 협상입니다. 협상에 의해서 뭐 주고받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오로나 나신 게임이 아니죠. 그것은 사법의 영역입니다. 넌 잘못했다, 잘했다 사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게임 선수들이 있는데 어느 선수가 나는 거기에 그 룰에 찬성하지 않아라고 한다면은 그 룰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게임에서 빠져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수학적 복잡한 방정식이 끼어들기 때문에 게다가 12월 2일이면 예산안 통과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뭐 한 달의 냉정 기간을 가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으로 보면 선거제 특히 관련해서는 이대로 가자가 속내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지금 뭐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셨지만 아까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으로 뭔가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그냥 선거 총선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대로 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법에서 어느 정당이 자기들의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게 정당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을 배제하고 룰을 만든다면은 동의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창문을 열고 싶고 한 사람은 닫고 싶은 거예요. 닫은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닫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현상을 유지해라. 외국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왜? 한 명은 열고 싶고 한 명은 닫고 싶다면 닫은 상태로 그대로 가라. 그런데 이제 선거법은 결국은 이렇게 논의가 안 되면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선거법을 한다면은 현재 21대는 적용을 하지 않고 22대부터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또 정당들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내일은 당장 아니니까. 당장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 사실은 비례대표를 싹 없애자 그게 진지한 어떤 안이라고는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별로 생각 그래서 제가 안 할 것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 아닌가. 그러면 한번 그렇게 비례대표를 싹 없앤 그 국회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여성 의원 숫자가 모자르다고 하는데 그 여성 의원 숫자도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나가서 경쟁을 통해서 국회의원 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우리 뭐 안 의원님 계십니다만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뭐 전문성의 문제를 별도로 하고 소수자들을 반영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국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아마 뭐 인재 영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재 영입하면서는 속으로는 비례대표 줄게 하고 데려온 분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것은 결국은 그 안은 실제로 한국 정치를 그렇게 만들자는 안이 아니라 일단 이것이 안 되게 하자는 의도가 있는 안으로 저는 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게 결렬이 되면서 그대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자유한국당의 의사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비례대표 문제는요. 뭐 자유한국당이 과연 현재대로 아마 자유한국당 현재도 가기를 원할 겁니다. 현재 상황 변화보다는 현재대로 아까 말씀드린 창문 열고 닫는 그 논리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원들 만나보면은 비례대표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례대표가 각 전문성이라든지 각 영역을 이제 대변하는 국회에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현재 뭐 그러면 이제 들어온 게 의사협회 한 명, 뭐 약사협회 한 명, 군인들 뭐 한번 이런 식씩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목소리가 지역구를 통해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사 출신도 의회에 들어올 수 있고 지역구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가 대부분은 공천권자가 자리 나눠주는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뭐 자기 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누구 끌어왔는데 얼굴용으로 끌어왔는데 그 사람한테 비례대표 하나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게 대의 정치 맞을 것인지 하나 문제. 또 그들이 과연 그들 대표성을 가질 것인지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문제는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네. 이 문제라고 하면 뭐 얘기 길어지는 거고요. 네, 예,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마지막 날 일정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 기소를 분리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공수처에 대해서 뭐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대하는 뜻을 명확하게 한 것 같고 또 하나 볼 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이 세 가지를 같이 올리자 이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본 국민의 오늘 현재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의 7대3 수준에서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최소한 6대3, 뭐 5대3 이런 정도로 국민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 같은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권력으로서의 검경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이미 이제 과거의 패스트트랙의 당론으로 올라올 때의 입장과 또 현재도 속해 있는 권은혜 의원의 입장 이런 것들과 이제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렇죠. 것이. 근데 이제 저것이 바른미래당 자체가 이미 내부에서 복잡하고 서로 각각 다른 신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와 다른 제3당이 존재할 수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보수 정당,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한 뭐 남북 문제, 경제 문제,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음해를 하는 그런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그런 건강한 보수 정당이 나오면 참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곧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오 원내대표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독자적인 길 이런 걸 쭉 해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막상 현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자유한국당과의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염두에 둔 포지셔닝 전환으로 비치는 게 뭐 좀 솔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다가서려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신 것 같고요. 저 이제 지금 선거제 자유투표 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건 지금 이제 굉장히 내용은 무슨 뭐 의원들이 끝장 토론을 해서 양심 있게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뭐 연동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를 올려서 투표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34로 나왔을 때, 뭐 4가 무슨 소선고지일 수도 있고 연동형이 될 수 있을 때, 그럼 남은 60%가 반대하는 40%만 찬성하는 안을 가지고 이게 우리 선거법의 게임의 룰이다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저게 이제 다수결 원칙의 굉장히 그 어떤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얼핏 보면 절충안 같은데 네, 그렇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요. 60%가 반대하는 룰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네. 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인재영입 인사 31일 날 발표한다고 했고 그게 내일입니다. 네. 이미 명단이 조금 흘러나왔는데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이분이 지난번에 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질 논란이 좀 있었고 물론 법원에서는 아마 무죄로 나왔나요?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나요? 그랬죠? 일단 1차 명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당의 인재영입 명단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내일 한다고 그러지요. 아직 뭐 오늘 오면서 보니까 김영철 탤런트 나 그런 적 없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궐선거인데 천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고향이 천안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거론이 됐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한국당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차지요, 1차. 그리고 지금 아마 외부에서 한국당에 들어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직은 참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쯤 또 내년 초에 이제 보수 대통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과연 그때 자기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현재 한국당이 뭐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념과 지향점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이제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될지 또 과연 앞으로 추가로 2차, 3차 계속 이어질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나온 명단도 뭐 1차에서도 일부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 봐서는 글쎄요, 중량감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이런 걸 사실은 인재영입 명단 발표할 때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본인들이 이제 어려운 결정을 다 정치라는 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각자의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한국당 자체에서도 야 이거 참 근사한 영입이다. 별로 그런 평가는 안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 대장의 경우에도 본인의 경우에 법적으로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하지만 사모님이 여전히 또 다른 지금 판결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영입이라고 하면 아 참 신선하다. 야 저게 당에 좀 표가 되겠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봐도 비례대표가 되든지 지역구가 되든지 야, 저 정도면 정말 자리를 내줄만 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일단 많고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의 첫 작품 뭐 1차다 1호다 뭐 이래서 뭐 말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첫 작품으로서 그렇게 정치적 감동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큰 감동을 못 줄 것 같고 저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당들에서 비례대표를 기대할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임팩트랄까 이런 것을 별로 못 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을 다 지역구로 그냥 배려한다고 지금 말씀을 했을까 저는 당장 그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이 이제 최근에 비교적 정치 공방 속에서 조금 지지율도 회복되고 뭐 좋은 스스로는 좀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가 뭐 표창장 문제라든가 뭐 이번에 그 유튜브 동영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덜컥덜컥 한 번씩 이게 천장 올라가는 한계를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영입도 그런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시대 감각의 한계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너무 뻔하다. 어쨌든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테니까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준비를 했을 테니까 또 내일 발표하는 것도 봐야겠죠. 뭐 두고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원래 의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했었는데 11월 4일로 연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통령 어머니 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뭐 그게 큰 이유였다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가 오후에 지금 예정돼 있죠. 이제 원래 2시인데 지금 한 10분 정도 미뤄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에 대한
공격이랄까요? 지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많은 소장파 의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자, 오후에 내 이야기 들어봐라.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뭐 대통령께서 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겸사겸사해서 연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가 원래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네. 10분 미뤄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나온 얘기만 제가 두 분 말씀을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저도 지금 이 인이어로 지금 전달을 네, 받았는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께 송구하다. 박탈감과 좌절감을 들여서 좌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지금 발언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적절하다. 근데 이제 오히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당 내에서도 시기를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조금 조국 늦은 장관이 사퇴하고 네네. 또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송구하다라는 표명을 하고 네.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한 국면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빨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당 내에서 예.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거운 책임, 송구하다, 국민들의 박탈 자존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고요. 네. 이게 좀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사실 청와대라는 곳은 구중궁궐입니다. 그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창구, 또 효율적인 창구가 당이라는 조직이죠. 여당 조직. 당은 뭐 국회의원들이 전국에 깔려 있고 당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렬 지지자들이야 생각이 좀 달랐겠지만 중간층의 지지자들마저도 최소한 박탈감, 그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는 박탈감 많이 느꼈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지지율 쭉쭉 빠진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심을 당이 대변해서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사실 늦었습니다. 뒤늦었지만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쉽게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뭐 죄송함. 또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지만 늦은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시비와 평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당이 일관되게 견제해온 입장, 또 청와대가 일관되게 견제해온 입장, 또 조국 장관 본인도 견제해온 입장은 네. 현재 어쨌든 검찰 개혁 자체는 일관되게 쭉 가야 한다는 그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당은 그 점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나 지도부의 어떤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또 당내 외부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것을 둘러싸고 이해찬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보아왔던 어떤 여당 내부의 어떤 책임론, 쇄신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지적 또는 뭐 일부는 기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치적 경험,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과거와 좀 다른 틀을 확립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너무 내부 비판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집권당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쇄신과 개혁을 해가면서 큰 대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점에 있어서 지금의 당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큰 대우를 가져가는 안정감은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보면 꼭 그 현재 이미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지적 중에서도 이것이 뭐 가령 지도부에 대한 퇴진이라든가 쇄신이라든가 일종의 과거에 보였던 당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내의 권력 투쟁으로 그렇게 넘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방식의 해법은 이제 좀 낡은 해법이라고 의원님, 그래서요.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 정도로 입장 표명을 했다면 당내에서 일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책임론이라든지 쇄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이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결국 여당은 성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과 선거법을 얼마나 잘 이게 끈기 있고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가장 큰 이 무한 책임은 민생과 경제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쭉 이렇게 당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는 이 두 가지가 가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